내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기회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꾸준히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 오히려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대학 모임이 하나 있는데 원로부터 이제 하는데 사진 막 찍고 동영상 찍고 그다음에 팜플렛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인공지능이 영화 한 편 찍었어요. 나레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사람 손 하나도 안 타고 나레이션까지 다 넣어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그럴 정도. 근데 자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한정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누구나 돈을 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투자는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좋은 예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청바지 회사가 돈을 번다. 청바지 회사. 네, 그 청바지 회사가 누구냐? 반도체 회사들이다. 반도체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구장창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결국 청바지 회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 이쪽은 또 하이닉스가 1등이잖아요. 하이닉스가 1등이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따라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뭐 전공정이라든지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조금 넓혀볼게요.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좀 미래적인 부분들이라고 봐요. 지금은 HBM에 저는 집중해도 충분하다. HBM 후공정에만 집중해도 여기서 이게 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손에 잡히는 거. 자, 제 손에 볼펜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볼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나올 레이저 볼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래엔 레이저 볼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손 안에 있는 거가 이게 크면 이게 커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먹는 건 되지 않아요? 이걸 왜 놓치고 이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무시하고 더 미래를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시대는 옵니다. 네. 하지만 먼저 HBM으로 다 드시고 나서 그 돈 갖고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진짜 이게 흐름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아니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에요. 도대체 자율주행 그러니까요. 언제 나오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래를 가는 거예요. 미래를 가는데 2000년도 전고체 얘기 나오잖아요. 전고체 얘기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전고체가 지금 양산되나요? 안 되죠.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미래는 분명히 돼요. 분명히 되지만 그걸 한다라는 게 제조사에서 라인도 바꿔야 되죠. 성능 테스트 해야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쪽 HBM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이쪽을 네. 좀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다음에 다음 한 단계씩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요. 2차 전지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조금 그 사이 좀 쉬었다가 어차피 움츠려야 틀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조급하게 빠르게 가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조급한 거나 여러분들 그 당구 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가락에서 만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당구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공과 공을 맞히는 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벽을 맞추고 공을 맞히는 건 단계인데 공에서 공을 맞히는 건 쉬워요. 근데 누가 운이 좋으면 빨리 맞추고 운이 나쁘면 좀 늦게 맞춰요. 그렇지만 벽을 맞추고 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벽을 맞히는 단계가 이제 가락이라는 이제 일본 용어를 쓰는데 다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실력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조금 지금 내가 저 친구가 조금 공을 잘 맞히는구나.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느긋하게 보시죠. 네. 그러면은 소장님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그 지수 전망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증권사들이 내년 지수 전망을 하는 걸 보면 대략 한 상단, 하단도 2,400, 500 정도? 상단? 하단은 그런데 상단이 3,000 넘는 증권사가 없어요. 상단 넘는 증권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BR 뭐 한 11배 정도 수준? 그다음에 이익 전망 치를 다 감안했을 때 올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원래 2022년에 바라본 2023년 우리가 이제 그 지수 전망을 봤을 때도 2,800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2,800 못 들었잖아요. 2,600이 올해 고점인데
내년에도 2,800 정도가 고점 수준에 있어서 지수 상단을 증권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왜 그 24년 그럼 대체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보신다고 보세요? 이게 사람이란 게 그래요. 2022년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2023년을 바라볼 때 상저하고를 봤어요, 대부분. 근데 2023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만 경기 둔화가 있으니까 오히려 상저하고 상고하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증권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2023년 좋았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좋은 처음에 상고 그다음에 오히려 경기 둔화가 나타날 테니까 하저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주요 증권사 걸로 한번 좀 보죠. IBK 증권사에서 보게 된다라면 2024년 주식시장은 대자비로 상고 하저를 본다. 이건 상고 하저를 본다라는 거고 2250에서 2800선에서 본다라고 보고 이 상고니까 1분기 이후에 2분기 때 셀메이 이 전략을 좀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재료를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실적 회복, 그다음에 중국 경기, 미국의 피봇 공매도 금지 효과가 상반기 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하반기 때는 오히려 중국 부양 효과는 단기성에 끝인다. 요거 이제 상반기 때 끝나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나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침체론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 증권사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3위예요. 정리해드리자면 지지율 1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2위는 공화당의 전 유엔 대사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3위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둘 다 공화당이에요? 네, 둘 다 공화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이건 아직 이제 1년이나 남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공화당이 되고 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화학을 IBK 증권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상 이걸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고 싶으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차영주 TV를 치시면 제가 이 리포트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차영주 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그냥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영주 TV랑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리포트를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도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전부 한번 쭉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한투자증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우리가 2024년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고 사이클로 접근을 했고요. 재고 사이클로 접근을 한 상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행 EPS가 증가할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전체 지수 때는 거의 비슷하죠. 2200에서 2800 수준이다. PER 같은 경우 11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IT 쪽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겁니다. IT 쪽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논쟁은 잊혀진 주식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 저희가 이제 몇 개 증권사를 볼 텐데 공통점을 본다라면 지수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2800선 정도고 그다음에 이익 턴어라운드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IT.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공통점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그 로봇 이런 것들은 다 좋게 보네요. 그런 것들도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선에 놓고서 미래를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좋았던 것들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네. 자, 이건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을 놓고 본다라면 대신증권도 PER 대략 한 11배 정도 수준으로 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지수도 2350에서 2800 수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PER을 먼저 계산하고 이것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EPS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PS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기업의 이익은 생각보다 심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우리가 코멘트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진투자증권을 보게 된다라면 허지한 연구원이 쓰셨어요. 5가지 중력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탈세계화, 중국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선진국 쪽이 강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AI,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끌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수혜를 좀 볼 수 있죠. 방위, 보안 이런 쪽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신용 위험이 된다라면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신흥국 국채, 요거는 이제 조금 논외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나머지는 저는 조금 여기에 동조하진 않아요. 근데 유진투자증권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조금 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게 된다면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순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를 선호한다. 역시 반도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우리 이제 한국 경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2.1% 성장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이 좀 증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고,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쪽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들이 살아나줘야 결국 우리 수출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수 패턴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충 봤을 때 우리가 2200선과 2800선에 대해서 특별히 상저하고라 그래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SK증권 거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증권 같은 경우도 2200에서 2750, 1분기 때는 민감주, 성장주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SK증권에서 방점을 찍은 건 뭐냐면 생성형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이제 막 태동되는 산업이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SK증권 거가 이제 연간 금리 상방 리스크는 증시 위험 요인이 아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것은 떨어졌다. 자,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이 리포트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대부분 다 11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피봇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11월 말에 이것을 냈으면 언제 작성을 했을까요? 10월 말부터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취합하고 이것 인쇄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맞고 틀리고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시나리오가 되는건지를 한번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3천 가나요? 3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리스크를 잘 포용을 한다라면 그 다음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몇몇 주요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를 봤습니다. 정리하자라면 공통점은 2,300에서 2,800 PER 한 11배 수준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IT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보고 인공지능까지 봤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관심, 이 리포트들을 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2024년에 최소한 초반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반도체 이런 쪽이 조금 주목해야 될 2024년. 그렇죠. 예, 그런 쪽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소장님, 네. 그 한 지금 1억 정도 네. 돈 있으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1억 정도 있으면 한 5천 정도는 반도체, 오. 5천 정도는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한 3천 정도 사고요. 그다음에 한 2천 정도는 후공정,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걸 좀 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천 정도는 오히려 조금 저는 소외주를 좀 사놓고 싶어요. 소외주 쪽에 사는 것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게임 한 1,000만 원 정도, 엔터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사놓고 나머지 3천만 원 현금을 좀 가져간다. 근데 이 3천만 원은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대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12월 말에 방송을 보실 텐데, 자, 12월 달에 증시가 안 좋으면 1월 달에 1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94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12월 달이 좋았으면 오히려 1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12월 달 좋지 않았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 정도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에 대한 1월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2월 달에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천만 원 갖고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300에서 한 2,800 정도 이렇게 범위가 나오잖아요. 상방은 한 2,800까지. 네. 어떻게 2023년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그거예요. 몇 가지냐면 처음에 이제 피봇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주도 업종이라고 보이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끊임없는 밸류 논란에 쌓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그 지역별 분쟁이 첨예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변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과 같은 오히려 강력하지 않은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2,500에서 2,800 저는 그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차분하게 보시면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올해는 이게 수익률이 나눠졌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신 분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게 수익률이 나눠졌다라면 내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기회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꾸준히 저점을 노리신 분들 그다음에 오히려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거? 대형주 위주로. 중소형주, 테마주 따라다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대형주를 보고 있는데 2023년에 수익률을 못 냈다?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저점에서 잘 잡아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희망 가지시면 2022년에 혹시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2023년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주식은 새롭게 열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한 30% 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도 현금 30%는 유연하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튀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 20%씩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차영주 소장님께서 네이버 프리미엄 네. 컨텐츠 많이 발행하시니까요. 그거 댓글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ISS이고요. 예. 네, 그럼 오늘 인터뷰한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